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월 4일 서울 용산에 있는 K 게스트하우스에 일본인 남성 한 명이 체크인합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이 숙소는 평소 외국 배낭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5만 원이면 투숙할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시설이었죠. 그 일본인 남성은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총 일주일간 묵는 것을 예약을 했고 이미 온라인에서 요금까지 다 결제해둔 상황입니다. 당시 그의 차림새는 이곳으로 가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처럼 딱히 특별할 게 없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다카야마 나오키. 30대 초반이었던 그는 사실 평범한 여행객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 도쿄 대학에서 국제관계 학부를 거쳐서 경제학 대학원까지 졸업한 뒤에 4년 전인 2010년 4월 일본의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인 내각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일본 내 엘리트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그의 신분은 내각부 경제사회 종합연구소 소속 연구원. 여기에 더해서 나오키는 이 정부 규정을 통과하고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서 1년 전이었던 2013년 7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비 유학생이라는 거죠. 그가 누리고 있는 이 공무원 유학 제도는요, 일본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위 몇 %, 이 특권층에만 수여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한참 미네소타에 있어야 할 그가 갑자기 서울 용산의 게스트하우스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강남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리는 사회과학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에 오기 전에 주최 측에 메일을 보내서 일정에 대해서 세세히 물어보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죠. 그게 단순한 스케줄 체크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한국의 경제와 역사에 어떤 자료를 수집할 기회가 있는지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을 보냈습니다. 이걸로만 봤을 땐 한국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죠.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서 게스트하우스에 체크한 후 이틀 뒤인 1월 6일 오후 4시 그는 남대문에 있는 서서문 파출소에 굉장히 당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여권 케이스를 잃어버렸다고 분실신고를 하는데요. 보통 여권 분실신고는 많이 하지만 케이스를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경찰관들도 의아했지만 일단 신고를 접수해준 후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 예정된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그가 용산 게스트하우스를 체크아웃하기로 되어 있던 1월 11일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숙소 직원들은 아직 방에 있는가 싶어서 들어가 보는데 내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아있는 짐도 없었죠. 그렇다면 이미 숙박 요금을 지불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체크아웃 절차 없이 호련히 떠났구나 싶었고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편 그때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1월 18일 오전 9시 45분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앞바다에 당시 시속 12m의 바람과 높이 2, 3m의 파도가 치는 아주 궂은 날씨였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 바다 낚시에 나선 한 어선이 있었는데 점점 파도가 거칠어지자 작업을 철수하고 항구로 돌아가려던 찰나 바다를 표류하고 있는 고무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딘가 이상함을 느낀 선원은 곧장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죠. 오전 10시를 약간 넘겨서 해상경찰이 도착을 했는데 방파제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이 빨간색 고무보트가 표류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안에 바닥에 엎드린 채 미동 없이 쓰러져 있던 남성도 발견하게 되죠. 구조가 필요한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강풍주의보에 풍랑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질 만큼 험한 날씨였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쉽사리 보트에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아주 높은 파도가 무섭게 쳤고 이 고무보트가 중심을 잃고 뒤집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에 있던 그 남성 역시 그대로 물에 잠기고 말았죠. 해양경찰은 그 와중에도 사실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그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틀 후에 파도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야 수색이 이루어졌고 7m 깊이 바다 아래에서 시신 한 구를 인양합니다. 키 175cm,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 바다 낚시를 즐기러 왔다가 안타깝게 조난당한 걸로 보였죠. 사망자에게 남아있던 소지품은 입고 있던 점퍼 2개, 그리고 양털 바지, 양말 2개, 그리고 신분증이 없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에 특이한 점이 있었죠. 한국 돈 25만 원이 남아있던 겁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던 점퍼 역시 한국 브랜드였고요. 그렇다면 그는 한국인일까요? 2주 후인 2월 1일 일본 전역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옵니다.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그 남성은 바로 내각부 소속 공무원 다카야마 나오키였죠. 일본에서는 고위급 공무원이 고무보트 위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됐다라는 것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이 쏠려요. 우선 일본 해양보안청은 그가 실종되기 직전에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에 수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드러나는 그의 행적은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었죠. 우선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나오키. 그런데 그토록 도착 전에 관심을 보였던 이 컨퍼런스에 나오키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 애초에 나오키의 전공이 경제인데 사회과학 관련 행사에 참석해야 할 이유조차 없었죠. 또 다른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1월 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묵겠다고 체크인을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동시에 서울 중구에 있는 어떤 호텔에도 체크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들어갈 때는 본명 대신 알렉스라는 가명을 사용했고요.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고장난 태블릿 PC가 담긴 캐리어 3개를 전부 이곳에 맡기기도 했죠. 심지어 그 여권 케이스 분실했다고 경찰서를 찾아왔을 때도 이 호텔의 직원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어라? 근데 기이한 점은 계속됩니다. 그는 같은 날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목격이 되는데 바로 서울에 있는 한 보트 판매업체였죠. 그날 검정색 점퍼에 마스크를 써서 거의 얼굴을 가린 채 나오키가 등장했는데 시신 발견 당시 타고 있던 그 빨간색 고무보트와 모터를 100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을 내고 직접 구매합니다. 업주의 기억으로는 그는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자신을 홍콩 출신의 알렉스 4라고 소개합니다. 자기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콩에서는 보트 낚시를 할 수 없다면서 이 구매 이유를 능청스럽게 말하기도 했죠. 원하는 보트 모델을 지정했고 돈을 낸 후에 물건을 1월 8일 날 부산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으로 이동해요. 그가 주문한 보트가 부산의 한 호텔로 배달됐고 그걸 인수하게 되죠. 이후에 그는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엔진과 조명, 배터리, 케이블 같은 부품을 구매했고 방한복까지 직접 현금으로 구매합니다. 그 와중에도 나오키는 항상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영어를 사용했고 자신을 홍콩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신분을 숨기고 철저히 계획한 것 같은 행적이었는데요. 그렇게 나오키는 1월 11일 마지막으로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렇듯 그가 사망하기 전에 한국에서 보인 행적은 어떤 공무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들 투성인데요. 일본 경찰은 이 보고를 토대로 나오키 죽음에 대한 원인 또는 동기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존재합니다.
먼저 그는 왜 고무보트를 구매했을까요? 그 당시 1월 한겨울입니다. 부산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일본으로 은밀하게 입국하려고 했던 걸까요? 나오키는 사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던 국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권으로 합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귀국하는 건 불가능한 처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뭔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귀국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긴급 요청을 정부에 하면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굳이 위험하게 왜 고무보트로 미립국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정부나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일본 정부는 나오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는 개인 상황 때문에 미립국을 시도했다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하지만 어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 언론사들도 여러 가설을 내놓게 되죠.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나오키가 사실 국제 컨퍼런스 때문에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일본에 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미립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추정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애인을 만나려고 고무보트 밀항 같은 이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추정으로는 그가 일부러 한국 경찰서에 여권 케이스 분실 신고를 하면서 내가 한국에 있었다라는 걸 입증할 알리바이를 남겨둔 거라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한국 호텔에다가 여권까지 해서 다 짐을 놨다는 점에서 어쩌면 일본에 와서 뭔가 몰래 범죄를 저지른 후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올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인데요. 수사망이 좁혀오더라도 그 기간 동안 난 한국에 있었다 라고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고무보트를 이용했다는 건 여전히 이상합니다. 미립국은 애초에 큰 어선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한겨울에 고무보트? 이해가 안 되죠. 게다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고무보트가 길어야 7km 정도밖에 갈 수 없는 레저용 보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산에서 이걸 타고 일본까지 가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고무보트가 발견된 위치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긴 일본의 후쿠오카 앞바다였는데 7km밖에 못 가는 보트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죠? 전문가들은 아무리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보트가 표류를 하고 여차저차 운이 좋게 일본까지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해류의 흐름상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자연적으로 닿기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인공적인 힘으로 해류를 거슬러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의 미립국에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 이 고무보트 크기나 무게를 보면 성인 남성이 혼자서 부산 시내서부터 바닷가까지 이걸 옮겼다라고 보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즉 조력자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 이런 비상식적인 점들 때문에 결국 하나의 음모론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가 일본이 파견한 위장요원, 즉 스파이가 아니었냐는 주장입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던 이 내각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총리실과 비슷한 부서인데요. 남북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기도 했죠. 그 안에서도 유학을 갈 만큼 엘리트 관료로 뽑히는 나오키가 어쩌면 비밀정보요원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떤 스파이 업무를 완수한 후에 누군가 준비해준 큰 배를 타고 후쿠오카 근처까지 갈 수 있었고, 근처에 와서 고무보트로 옮겨 타고 일본에 미립국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앞에서 조난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시나리오. 또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한국이나 북한, 중국, 심지어 일본 측 공작원에게 암살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그럴듯한가요? 생각해보면요, 일본이 애초에 나오키가 전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컨퍼런스에 가는 걸 허락해줬다라는 점, 게다가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좀 쉬쉬하다가 열흘이 지나고 보도를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한국의 공주 수사도 늦어졌죠. 이 모든 소극적인 자세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본 수사당국은 타살의 흔적이 없다. 사인은 단순 저체온증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나오키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는 일본에 돌아갈 수 없어서 이 미국 생활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미네소타 대학의 다음 학기조차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체류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 이유가 없는 채 아무런 관련 없는 한국 컨퍼런스행을 온 후에 신분을 속이고 보트를 구매해서 부산에서 일본까지 오려고 했던 엘리트 공무원 나오키. 저는 설명을 하면서도 이 행적 하나하나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표를 했는지, 그는 언제,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정말 그 어떤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린 게 없는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주 거대한 진실이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은 다카야마 나오키로 알려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조차도 확실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와 함께 유학 중이던 또 다른 공무원 동료는 도대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진짜 평범했는지 아니면 평범하게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 특히나 한국과 관련돼서 더욱더 흥미진진했는데요. 털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